네, 프리마켓 뉴욕 12월 29일 2025년 방송 2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송 2번 남은 방송 게스트로 오늘은 한태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도 나오시나요? 아니, 오늘만 나옵니다. 그럼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네요? 그쵸. 그럼 미리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땡이에요? 아니 원래 그냥 월요일에 나오시는 한태영 과장님인데 의미 부여를 너무 쓸데없이 한 것 아니, 같은데. 월요일 나오고 목요일 나오고 하시니까. 목요일은 이제 새해니까 네. 이제 장이 쉬고요. 그리고 저 약간 아까 구윤희 캐스터 말씀해주신 종목들 들으면서 좀 든 생각이 좀 많은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도 아니, 될까요? 우리 민캐 소개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아, 네, 그쪽 먼저 갔다가. 민캐 네. 대기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그리고 김민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죠. 네.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 뭐 아까 1부 때도 방송을 좀 뒤에서 좀 많이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 아까 구윤희 캐스터 얘기해 주는 내용도 좀 듣다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는데 2026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AI가 아닌 다른 섹터에 대한 좀 목마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제일 강한 섹터 및 테마가 어디냐 하면 당연히 AI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아까 말씀 주셨던 유나이티드 헬스라던가 달러 제너럴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짚어볼 만한 기업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종목 특징주 브리핑 짚어주실 때 실적이라던가 숫자로 확인이 되면 이라는 코멘트를 붙였어요. 그만큼 확인이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 섹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CVS라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보험자 수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약국, 단순히 원래 약국으로만 다들 인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한번 같이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추가로 아까 달러 제너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치주의 성장주 스토리가 이제 같이 붙으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AI에 조금 이제 많이 힘드시다. AI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헬스케어에선 CVS 그리고 소비재에선 달러 제너럴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한태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릴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윙자다. 본인은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이제 3개월, 6개월 단위로 스윙을 치기 때문에 본인은 스윙자다. 맞아. 얼굴도 스윙스 닮았다고 저희가 했으니까 네. 진짜 딱이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윙스 닮았으니까 스윙자로 밀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스윙자 원래 쿼터 아니었나? 스윙자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좀 한 쿼터로 갈까요? 의사소통이 좀 약간 꼬인 것 같은데. 한 쿼터로? 뭐 둘 다 좋습니다. 아, 스윙자님 달러 제너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질문 먼저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 월마트, 타겟,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등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이나 주가 향방은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타겟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는지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 코스트코 한국에서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용량 의 물건을 가져가고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죠. 근데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같은 기업들은 좀 용량 자체도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중산층이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미국 내 실물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봤었을 때 지금 K자 성장 나오고 있는 부분 굉장히 확인되고 있는 게 분명히 맞고 그래서 K자에서 이제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은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같은 이제 저가형 모델, 저가형 뭐 소매점들, 유통점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고가형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크루즈 업체들도 보는 게 괜찮습니다. 뭐 로열 캐리비안이라던가 혹은 그냥 카니발이라던가 CCL 이런 종목들이 완전 K자의 극단인 거죠. 그래서 월마트, 타겟, 뭐 코스트코 같은 소비재를 보시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지금은 성장 스토리가 그쪽에는 좀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성장 스토리는 더 밑에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이런 기업들을 먼저 보는 거죠. 아예 위쪽을 본다고 하면 크루즈 말고도 우리가 항공주나 뭐 백화점 관련주들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그런데 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델타 항공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항공주 관련해서 이제 델타 항공을 보게 되면 1등석 비율이 높은 항공사를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백화점 쪽으로 본다 하면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면세라고 하면 이제 조금 애매하거든요. 신라를 가야 될지 롯데를 가야 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면세로는 특별히 보이는 기업이 잘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여행 쪽, 그래서 뭐 부킹닷컴이라던가 그리고 또 더 위로 올라가는 아까 크루즈 쪽이 지금은 좀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화점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더현대, 여의도에 있는데 이쪽에 체험형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의 메이시스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부동산에 대한 맞아요. 그런 가치만 평가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이게 백화점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제로 백화점 매출의 이익의 가장 큰 부분은 명품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명품.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죠. 근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명품이 이제 자체적인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올 성수점 보면은 그쵸. 관광지대에 있는데 그게 또 태국에 또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실버, 태국엔 골드. 근데 그쪽이 오히려 어찌 보면은 백화점 수요를 다 빼버리고 그럼 백화점에 남아 있는 거는 뭐 푸드코트 느낌으로 가지 않나. 요즘 백화점이 푸드코트를 예전에는 되게 등한시했는데 요즘은 푸드코트를 거의 주력으로 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백화점을 우리가 굳이 주식을 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라서 그런 것도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일단 뉴스를 듣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먼저 오프닝 뉴스부터 진행을 하고 다시 또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뒤에 있는 타겟 관련해서 뉴스를 그거부터? 살짝 끌어와서 네.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타겟 관련해서 경쟁사 대비 좀 경쟁률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보도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매장에 대한 경험을 좀 높여보겠다 혹은 뭐 디지털 투자를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타겟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고 해서 좀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인 게 온라인은 일단 아마존이 너무 꽉 잡고 있고 한국만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쿠팡이 이미 온라인 물류 쪽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마트 진출했을 때 실제로 매출 성장이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기업으로 나왔었던 뭐 마켓컬리, 컬리 같은 기업들도 생각보다 못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그냥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 버리고 이게 플랫폼 기업의 무서움인데 한 번 아마존을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계속 아마존만 쓰게 되고 네. 만약에 뭐 지금 다른 플랫폼을 만약에 쓴다 하면 할인 쿠폰 쓰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잡혔을 때 실제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아마존도 실제로 보면 AWS에서 매출 실제로 순수익이 잡히지 온라인 매출 쪽에서는 순수익으로는 거의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보다 남는 장사가 아니다. 네. 라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미국은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류비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물류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 창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존처럼 전국에 깔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프로로지스 같은 이제 물류 창고 리츠들한테 빌려야 돼요. 그럼 그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존보다 오히려 순이익률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타겟이 온라인으로 만약에 진출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네. 협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류 창고 가지고 있는 데는 협업을 해서 매출액은 키우지만 순이익률은 비교적 낮은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가 저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사실 직접 소유한 매장이 좀 많다라고 하면서 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게 사실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게 곧 이 얘기인가요? 그 비용 부담이라는 게 지금 한국의 홈플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홈플러스도 지금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타겟도 비슷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더현대처럼 이제 체험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이마트도 요즘에 가보면 대부분 다 푸드코트 쪽 사람들 네. 많은 거 플러스 그 애기들 놀 수 있는 곳들을 항상 다 구비를 해놓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이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타겟도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겟에 대해 가지고 일단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겟과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뭐 중간층에 대한 일단 서민층에 대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중산층? 약간 중산층에 대한 그런 뭐 소비 패턴에 대해서 연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월마트도 지금 계속 이제 잘 가는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타겟은 최근에 상당히 이게 우리가 뭐 선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차트를 쭉 열어놓고 보니까 얘들은 지금 2019년 레벨 수준으로 완전히 이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월마트랑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도에
둘 다 이제 더블이 났던 종목이란 말이죠. 타겟은 뭐 물론 이게 뭐 상품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월마트나 코스트코 대비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월마트랑 코스트코는 실제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PE가 50배고 배당이 없어요. 타겟은 지금 보니까 배당이 4%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저가 매수로도 아예 그냥 고려하지 않고 달러트리나 달러 제너럴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쵸. 왜냐하면 성장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겟이 저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그 구독제를 통한 락인 상품을 못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 완벽한 대체제인 코스트코랑 월마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월마트 갈래 타겟 갈래 이 상황에서 월마트를 간 거고 거기에서 일단 밀렸죠. 그리고 또 플러스로 코스트코는 걔네들의 자체적으로 이제 구독 상품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객들이 내가 1년에 연간 회원권을 얼마를 썼으니 내가 1년에 몇 번은 가야 돼. 그래야 내가 가성비가 맞아. 라는 계산이 서는 건데 타겟은 이쪽도 안 됐고 이쪽도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너무 그 소비재 쪽을 보면 지금 미국도 양극이 정말 심해요. 지금 미국 종목들 얘기할 때 제가 완전 AI 쏠려서 얘기하잖아요.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AI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훨씬 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AI 쪽 매그니피센트 7 그 기업들에 다 몰려 있는데 다른 기업들 주가라던가 성장 스토리를 보면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번에 뭐 골든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방산 얘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기존의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미국에 되게 좋은 방산 비행 업체들 많잖아요. 다 주가 그냥 완전 꽂히고 있었거든요. 그 내려 꽂히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의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가 있고 혹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출신들, 아니 이민자들. 미국 원래 이민의 나라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기술적인 상대 우위가 많이 꺾인 것도 분명히 맞고요. 네. 그래서 이번 골든돔으로 이제 조금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번에 방산 관련해서 드디어 미국에서 뭔가 하나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레이더 그리고 또 요격용 미사일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레이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 대장주들인 이제 로키드 마틴 애들이 먼저 가져야 되니까 좀 그런 흐름들도 이번 2026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매업체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쿠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쿠팡에 대한 질문도 한번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쿠팡의 영문 반박문 발표 이후 미장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지난장에서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국문과 영문판 입장문에 표현차가 있다는 데서 비난이 좀 일고 있는데 영어문에서는 마치 쿠팡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다는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얘네가 SEC에 공시해야 되는 의무를 어긴 건 분명히 맞아서 좀 조치를 취한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좀 슬프지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쿠팡이랑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기업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원래 제일 처음 나왔었던 건 재작년에 이제 먼저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찌라시들도 되게 많이 돌거든요. 뭐 KT랑 LG U+도 전부 다 유출됐는데 SKT가 먼저 터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 이슈에 대해서 지금 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정말 잘못하면 원래 상장 폐지까지도 이어질 만한 엄청 큰 이슈라서 지금은 살짝 멀리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주가는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다들 좀 약간 의아한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쿠팡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쿠팡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유통 산업에 대해서 쿠팡이 이제 그렇죠. 그 강자긴 하죠. 그 인프라 갖춰놓은 걸 다른 데서 이거를 쉽사리 뭐 없앨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쿠팡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이고 쿠팡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 일단은 뭐 재벌 그룹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공격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까 뭐 SKT를 말씀해 주셨지만 SKT보다 훨씬 더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 개인정보 이슈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국내에 유통돼 있는 디올코리아, 루비통 코리아 이런 데가 먼저 털렸어요. 먼저 털리면서 그쪽이 이제 글로벌로 공격을 받고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코리아 지사들이 털리면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조용하게 지나갔단 말이죠. 네. 그러고는 실제로 통신사들이 털렸는데 그 부분도
뭐 로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로 조용하게 지나갔다가 쿠팡이니까 이렇게 또 시끄러워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정말로 쿠팡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상에서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법 개정 얘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보상한 얘기가 좀 나오긴 했던데 여기에 근데 대해서 실제로 지금 논란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건 5만 원이라고 하지만 5천 원밖에 못 쓴다. 5천 원 쓰고 그다음에 또 뭐 또 쿠팡 뭐 배달에서 5천 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명품 쇼핑에서 럭스에서 뭐 2만 원 쓸 수 있고 다 합치면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쿠폰이다. 돈을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 관점에서는 정말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고 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쿠팡이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RSU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식 기반 보상으로 제가 직전 직장에 있었을 때 그거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쿠팡 한 8,000명, 9,000명 계좌 개설하고 그 사람들 이제 주식 보상 전부 다 종목 넣고 이제 그런 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해관계자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쿠팡 관련해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 네.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가가 잘 가고 있고 기존에도 우리나라에서 혹은 디올 아까 말씀 주신 디올 같은 사태에서도 잘 넘어갔었기 때문에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 마음도 하나 있고 또 쿠팡이 개인정보가 나간 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인 마음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지난 주말 기준에서 아마 모건 스탠리였을 거예요. 내년도에 대해서 탑픽 종목을 얘기할 때 그쪽에서도 팔로알토를 찍으면서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보안 쪽이 엄청나게 많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돼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해킹이 좀 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사태가 뭐 실수에 의한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킹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만 나오고 있지만 1년 전 뉴스 딱 돌려보시면은 오라클에 대한 취약성 경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해킹 당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 조심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모 증권사에서도 해킹 당한 사례가 맞아요. 있죠. 얼마 아유, 전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AI로 사람들이 뭐 코딩이 쉬워지고 명령이 쉬워지니까 해킹이 쉬워진다. 그러면 이게 AI가 발전할수록 환경도 해킹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AI 발전과 해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사이버 보안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요것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도 맞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사이버 보안, 뭐 해킹 관련해서 뭐 그 관련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얘기가 넘어간다면 솔직히 메인스트림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보안이랑 해킹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할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조금 이 성장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관련주 뭐 팔로알토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직접 투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보안 쪽에서 이슈가 터지고 나면 뭐 실제로 걔네가 보안을 못해서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건데 누가 보상해 줄 거냐 하면 또 팔로알토가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키하고 수익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도 맞지만 조금 약간 걱정이 많이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 맞네요. 보안 그러게요. 관련돼서 해킹 당했을 때 책임을 물으면은 그 생각을 왜 못 해봤을까요? 깨달음. 역시 전문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니, 많이 좀 넘어왔어요. 오프닝 뉴스나 해보죠. 너무 지금 멀리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아니요, 꼭 돌아오죠. 짚어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증시 캘린더가 준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지금 너무 많이 지났지만 증시 캘린더 부탁드립니다. 사실 올해가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내용은 없고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31일 공개되는 연준의 12월 FOMC 회의록이 좀 되겠죠.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유와 함께 또 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 또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언제 끝낼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산한 좀 랠리 시장에 있어서 한 번쯤 짚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오프닝으로 가져왔는데 먼저 이 QE를 조기 시행한 이유 그리고
위원들 간의 논쟁의 원인이 뭐였는지 정도를 좀 파악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볼 때 두 가지만 체크해보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에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시각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라는 게 첫 번째는 이 QE에 대해서 조기 시행을 한 이유, 그리고 위원들과 논쟁의 원인이 뭐였는지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난 점도표상에서 이렇게까지 갈라진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워낙 내년도 금리 예측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그 고용 데이터를 중시해서 볼지 물가 데이터를 중시해서 볼지 부분에 대한 좀 차이가 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금리가 되게 높은데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리를 좀 늦게 낮춰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인데, 그 중간선거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물가를 잡았냐 못 잡았냐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물가를 못 잡아서 트럼프는 잡는다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넘어갔는데 이번에 1년 정도 물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제 조금 2.7, 그것도 하우징 데이터 안 들어갔는데도 2.7인 걸 봤었을 때 물가 지금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아마 다음 달 CPI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3.0 정도 나오겠죠. 만약에 뭐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더 좋아서 2.8, 9 나온다고 하면 진짜 그건 잡은 건데 그렇게 잡았을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러면은 데이터들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물가가 만약에 계속해서 3.0 이상이 나온다, 그럼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돈 못 버는데 돈 나눠주겠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위험할 것 같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QE 조기 시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카드를 일단 못 쓸 것 같으니 조금 네. 먼저 시행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게 금리가 원래 되게 원론적으로 배웠을 때는 금리가 높으면 증시가 떨어진다 라고 배웠는데 다들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증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장세가 되게 이상해요. 네. 그 장세가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좀 레버리지 비율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상위 10개 종목 예탁결제원에서 결제된 거 보면은 거의 항상 레버리지가 7, 8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도 미국 주식 투자자들 한국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레버리지 비율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장세가 되어버린 거죠. 금리가 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또 누구한테서 돈이 들어올 거냐를 봤었을 때 이제는 조금 덜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투자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 네. 계속해서 좀 이런 상승장이 넘어갈 것 같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조금은 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좀 계속해서 시각이 달라지지 않나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금리 전망을 좀 약간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솔직하게 금리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낮춰도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요? 한 번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한국이랑 똑같이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물가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먼저 잡는 게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지금 그 AI 관련해서 얘기했고 M7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기업들 제외하고 짚을 만한 기업이 잘 없어요. 그 짚을 만한 기업이 없다는 거는 대부분의 제조회사들, 그리고 뭐 제조업에 있는 뭐 2차, 3차 벤더들이 다 죽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다음 뉴스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파산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짚고 넘어갔을 때는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맞아서 금리를 저는 좀 약간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지만 저는 약간 부엉이지만 부엉이. 부엉이가 무슨 뜻이죠? 부엉이 밤에 일하는 사람이요.
부엉이가 올빼미가 고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부엉이는 부엉이가 더 귀엽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데 저는 내년에 일단 물가지표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지 네. 않을까. 만약에 11월 FMC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뭐 연말연시 빅 이벤트가 부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하락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항상 실적인데 지금 M7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 빼고요. 그래서 메타는 계속 빼십니다. 메타는 네. 자꾸 미움을 받고 있어요. 슬프지만 테슬라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걸 했었잖아요. M7 종목 중에 너 나와 할 종목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한태영 과장님이 나와주셨어야 됐을 것 같네요. 너 나와 하면 메타인가요? 네. M7에서는 지금 메타를 빼야 한다. 지금 굳이 메타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약간 왜냐면 오, 좀 센데요. 내년에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지금 저희가 근데 이게 궁금한 것 중에 지금 이게 왜냐면 좀 급한 것 같아서 채팅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차트 요건 좀 연결해 주시면은 코인이 현재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코인이 지금 현재 5분봉인데 오늘 9만 불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떨어지고 어찌 보면은 더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차트를 이렇게 지금 이 일봉으로 이제 열어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아주 이제 크게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제 좀 급등락을 많이 반복하고 있고 변동성이 이제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차트가 지금 아주 좀 많은 분들이 무서워할 만한 요런 좀 이상한 차트를 많이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뭐 나스닥 선물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 어찌 보면은 뭐 시장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요것을 아까 전에 이제 뭐 스토리에 대해서 M7 AR 말고는 스토리가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계속 작년도부터 뭐 올해 초, 올해 중반까지도 계속 코인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좋게 오다가 지금 코인이 완전히 박살나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은도 지금 이제 뭐 팔라듐도 왔다 갔다 많이 흔들면 팔라듐도 오늘 갑자기 10%씩 급락을 하면서 뭔가 변동성이 이상하단 말이죠. 마지막 주인데 왜 이래?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코인이 딱 명확하게 유동성이 안 좋다라는 게 보이는 시장인 것 같고요. 저는 코인은 그 대규모 청산 이후에 진짜 시장 신뢰를 잃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 이거는. 그리고 코인이 과연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코인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코인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사실 금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근거를 가지거나 할 때 뭐 때문에 좋다, 뭐 때문에 좋다가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 vs 금 딱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요즘에 종로를 자주 가거든요. 그럼 금은방 가세요? 금은방 가요. 가서 뭐 하려고 가세요? 뭐 사장님들도 만나서 이제 같이 금 얘기도 하고 뭐 달러 얘기도 팔러 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금 사러 가죠, 사러. 아 그래요? 혹시 반지 팔러 가시는 건 아니겠죠? 요즘 어머니들이 되게 금은방 가셔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금액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뭐 얼마 전에 친구 한 명도 그 옛 여자친구와의 커플링을 팔러 갔다가 아, 친구 얘기입니다. 저 아닙니다. 그 30만 원에 샀던 그게 얼마래요? 지금 95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랐고 원래 팔 때 더 싸게 팔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게 맞고 네. 제가 지난달에 금방 갔었을 때 87만 원이었거든요. 금이 한돈에. 근데 한 보름 전쯤에 갔었을 땐 또 7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저번 주에 가니까 93만 원이더라고요. 금 가격이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이게?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 저도 보면서 사실 뭐 그러니까 귀금속은 좀 중장기 투자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어느 정도 공식화가 돼 있었잖아요. 지금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건지. 금은 제가 첫 취업을 2020년도 2월달 이제 코로나 직전에 했는데 저는 분명히 학교에서 배울 때 금은 안전자산이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한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라는 개념을 그때 이제 딱 취업하고 나서 2달 만에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배웠죠. 그걸 뭐 굳이 두들겨 맞으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너무 아프게 맞았던 기억들 때문에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은 게 선물이 마이너스가 가는 경험을 이제 실무에서 봤단 말이죠. 그때 제가 새벽 3시 반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유가 뚝뚝뚝 떨어지더니 마이너스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간 걸 이제 블룸버그에 찍힌 걸 보면서 수백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대응을
했던 그 기억으로 봤었을 때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다만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금을 좋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원달러 환율보다는 지금 모든 통화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도 떨어지고 있고 엔화도 떨어지고 있고 그 원화도 떨어지고 있고 유로화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 하면 금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금은 사실 계속해서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뭐 제가 원래 되게 대장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팔라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냥 금은 사실 좀 변동성이 크고 트레이딩하기에 좀 벅찬 것도 분명히 맞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2026년도 좋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잊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갑자기 금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내년에 뭐 클래리티 법안도 그렇고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관론을 바라보기에는 지금은 좀 부족한 걸까요? 약간 제가 원래 숏을 잘 안 치는 사람인데 네. 비트코인은 차트를 보면 아 이거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 비트코인 숏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위험한데 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한 가지만 더 약간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 투자의 80%는 기다림이다. 저는 뭐 이런 말을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그러면 호재성은 없는 건지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기사처럼 $10,000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10,000요? 밑으로요? 네,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까요? 지금 85,000불인데 $10,000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기사에 있는 아니, 근데 반대로 또 무서워하시는 낙관론도 분들이 있어요. 계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260,000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게 생각해 보면 한 5년 전쯤에 비트코인 뭐 14,000불 뭐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과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모든 기관들이 이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사실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추론 연산을 통해서 생산하고 만들어내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고 그럼 더 생산되는 게 아니라 뭐 생산성을 제한을 두면서 비트코인을 금 대신 혹은 달러 대신 대체하겠다가 원래 비트코인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는데 네. 금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노란 돌이잖아요. 그냥 노란색 돌인데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한 노란색 돌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트럼프가 계속해서 세게 좀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밀어주잖아요. 근데 중간 선거 앞두고 마음이 좀 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낮에 나왔을 때 저희 이제 별로 안 동하잖아요. 좀 약발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숫자로 증명이라는 게 뭐 지급준비금에 뭐 비트코인을 넣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비트는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급준비금 얘기가 나오니까 확 떠오른 생각인데 차기 여는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가 임명한 그 사람이 뭐 인플레이션이고 금리 이런 거는 시장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급준비금에 코인을 넣겠다. 비트코인 넣겠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준다는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바뀔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숫자든 뭐든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나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롱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까? 하면 네. 너무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지금 된다. 확률이 너무 그쵸. 높지는 않아요. 확률이 낮죠 지금은. 근데 아니, 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요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주식, 현금, 채권, 금, 비트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100%입니다. 네네. 그리고는 주식과 현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뭐 사이즈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채권까지도 섞긴 하는데 요즘 많이 각광받는 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몇 프로나 넣어야 됩니까? 아, 은을 몇 원자재도 프로나- 아니고 금만요? 네, 금, 은을 몇 프로 넣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몇 프로나 넣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우리가 좀 외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주식이랑 채권이랑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현금 흐름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걸 해지하기 위한 자산 측면에서 금이나 은, 비트코인을 편입한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진짜 성향에 따라 완전 달라요.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전지향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완전 다른데요. 가장 제가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도 혹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일단 처음에는 골드랑 스파이 같은 지수 ETF를 반반해 보셔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향에서까지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견딜 수 있는지를 느껴보셔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만약에 뭐 골드를 몇 % 넣겠다 이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궁금하시면 메리츠증권 한태영 과장 쪽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마무리 좋았다. 아니 근데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 얘기 나오니까 댓글창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놀고 먹는 백수님이 보아 누나만 정신 차리고 방송 중이라는데요? 아니 저 왜요? 아니 다들 약간 지금 광분에 차서 네, 지금 네, 네. 막 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이것도 있어요. 드가님 금은 두르고 자랑이라도 하지 코인은 사서 어디 가서 자랑하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세요. 막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금반지를 맞추셨거든요. 다시. 근데 그게 한 3배가 올랐어. 놀고 즐기고 할 거 다 했는데 금이 또 올랐어. 이렇게 좋은 투자가 어딨냐 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코인도 갖고 있으면 든든해요. 없지만. 방금 되게 코인 되게 많은 사람 그런 포스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인에 비트코인이 몇 개 있으세요? 저 고래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 그록과 지난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또 저지연의 강점이 있는 그록의 칩 설계 기술을 또 확보를 했죠. 그록의 핵심 임원진은 엔비디아로 이동해 기술 통합을 돕지만 그록 자체는 독립회사로 남아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통해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 추적에도 대응을 하고 추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껏 강화하겠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다음 주 CES 2026 최대 관심사인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발언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갑자기 또 고래라고 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네, 이렇게 특별 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AI에 또 여러 식견을 제시를 할 텐데 사실 뭐 이를테면 차세대 AI 가속기 로드맵 구상 아니면 뭐 피지컬 AI 아니면 뭐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저희가 이제 시기를 해가 바뀌기 전에 대충 구상을 하고 가야 그때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예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코인 고래 분이시기 때문에 차트가 흔들리니까 약간 지금 방금 차트 보고 좀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저희 여유롭게 네. 좀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저 그록 인수 관련해서 보면서 좀 와 얘네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겨놨거든요. 전체 통으로 인수한 게 아니라 그쵸. 남겨놓고 클라우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 뜻은 뭐냐면 그록에 계속해서 GPU 팔겠다. 너희 데이터 센터 하고 있는 거에는 GPU 계속해서 팔 거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내가 수익은 가져올 거고 그리고 너희의 핵심 부서들은 내가 가져가서 사업은 키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보면서 진짜 약간 전 세계 최고 1위 기업이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었고 그리고 CES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차세대 모델 언제부터 양산될 건지 아마 얘기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중국 매출 관련해서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조 정도 아마 분기 단위로 추가로 매출액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과연 이제 GPU를 몇만 대 팔 거냐 GPU 네. 한 대당 대략 한 15,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4만 대 팔 건지 8만 대 팔 건지 따라서 그 순이익 잡히는 게 확 바뀌어요. 근데 그게 과연 다음 분기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건지 혹은 뭐 2분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관련해서 나오는 게 아마 저희 증권쟁이들이 이제 숫자들 맞추는 거에서는 제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중국 매출이 지금 분기에 중국 매출만 2조 달러라고 지금
2조 원이에요. 원. 2조 원, 그렇죠. 2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요. 2조 원이면 근데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그래도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10% 정도 매출액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포워드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 매출 순위까지 다 잡히면은 진짜 19배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만약에 중국 매출까지 잡히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다시 또 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매출이 10%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거는 결국 EPS, 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 이익률이 몇 프로나 되냐일 텐데 그게 최신 제품, 가장 비싸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품은 아닐 것이고 이게 이제 블랙웰이 판매가 될 거면은 블랙웰의 영업이익률 자체도 이게 지금의 최신 제품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다운그레이드 사용? 이게 마진이 원래는 GPM 70%로 네. 원래 계산을 하는데 중국으로 가는 거는 한 60%로 계산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진핑이랑 트럼프 사이에서 분명히 얘기가 오고 간 게 관세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50%까지 내린다고 해도 매출액 만약에 8조 분기에 8조 나오는데 매출액 그러면 50% 잡으면 4조잖아요. 분기 순이익, EPS 순이익이 4조가 나오는 거고 1년이면 12조가 나오는 거니까 16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중요한 뉴스가 맞죠.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보면 M&A 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룹에 그만한 가치가 좀 있을까요?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 구글도 그렇고 웬만큼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생각보다 더 세게 지르기도 하는데 이게 엔비디아랑 구글이 M&A 이슈가 나올 때랑 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거랑은 완전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록이라던가 스케일 AI라던가 이런 애들은 추가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면 조금 빠르거든요.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뭐 이번에 넷플릭스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너무 과도하게 지출한 거 아니니까라고 만약에 물어보신 거라면은 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할 때에는 뭐 이게 최소한 10년 걸린다, 뭐 15년 걸린다까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록 같은 거 200만 달러 주고 200억 달러 주고 인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엔비디아에서는 아마 계산이 선 게 한 1, 2년 정도로 볼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좀 약간 그록은 충분히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테이블님 뭐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1, 2년 안에 20빌리언을 뽑아낼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그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AI에다가 데이터 스케일링 쪽 관련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의 그 파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얹으면은 빠르게 매출이 늘 수 있는 그런 이게-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엔비디아를 요즘에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행보가 얘네도 알 거예요. 하드웨어만 팔아서는 절대로 이 성장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소프트웨어면 어디냐? 쿠다잖아요. 근데 쿠다를 이제 사용을 할 때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돈하고 다시 또 확장하고 연산하고 고객들한테 나눠주고 고객들의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성숙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나올 건데 그런 게 이제 그록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회수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엔비디아는 지금 하드웨어 업체인 건 분명히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컨설팅 기업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PER이 팔란티어가 독점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으로 GPU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컨설팅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단순히 하드웨어 쪽으로만 받고 있는 밸류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를 그록 인수로 보면은 충분히 20빌리언은 뭐 해볼만 하지 않나 해볼만한 투자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다른 쪽으로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인텔이 엔비디아에 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매각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함께 확인이 됐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텔을 지금 와서 이렇게 왜 하는 건지라는 궁금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트럼프가 시킨 거잖아요. 트럼프가 돈 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강매당한 거죠. 트럼프가 너희 중국에 네. GPU 팔고 싶으면 인텔 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샀던 거라서 이거는 정치 테마적인 내용이죠. 인텔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닌가요? 미워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팩트로 봤었을 때 트럼프가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인텔을 저희가 미워하냐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텔이 밉죠.
그래요? 왜 인텔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뭐 밉다가 아니고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뭐 그게 미운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고 아니 뭐 트럼프가 인텔을 챙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사실 챙길 수밖에 없죠. 미국 내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 초대기업 중에 하나니까 인텔이 대략 한 뭐 직원 수 8만 명 얘기하는데 그럼 8만 명에 4명만 해도 36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뭐 회사잖아요. 그렇죠. 아, 48에 32만 명. 순간 구구단을 못해서.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본인이 분명히 구글맨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구글맨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스윙자 한 쿼터 우리가 분기 단위로 보실 때 한 쿼터입니다. 분기 단위 스윙으로 보실 때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그 구글맨으로서 본인의 그 입지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맨으로서는 당연히 구글이죠. 아 근데 엔비디아를 좀 좋게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갈아타시는 건가라는 최애 생각이 차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1등은 저는 진짜 계속 구글입니다. 아, 계속 구글이고 왜냐하면 결국에 구글도 그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의 가장 효율화된 모습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구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를 저희가 막 직접 막 엄청 쓰진 않잖아요. 근데 구글은 뭐 사우나만 가도 그 세신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매점 아저씨들도 그렇고 다 쇼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쇼츠 관련해서 이제 AI 맞춤 광고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게 구글이고요. 그러면은 맞춤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구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쿼터로 봤었을 때에도 구글이 계속해서 아 쿼터로도 좋게 왜냐하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구글이 이제 포드 PER 기준 30배를 찍고 네.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28배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23배, 24배에서 지금 살짝 반등한다는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뭐 이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단기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고 그런 횡보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건가 싶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다 보니까 요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게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구글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어찌 보면은 순환매를 좀 보여줬던 것도 있었고 저 쉬었던 타이밍에 구글도 같이 쉬었어요. 아 구글도 같이 쉬었기 때문에 구글도 올라갈 수 있다. 전 둘 다 신고가 트라이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좋게 보는데 그 중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더 구글을 좋게 본다.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한경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까지 고려를 한다면 구글을 더 좋아하는 거죠. 저는 일단은 뭐 26년도 1분기 기준에서는 구글보다 엔비디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둘 다 좋아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한태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으로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얘기를 오늘 한번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하고 싶거든요. 이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의 신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내에 미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작먼 국장은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최대 투자자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페이스X의 어떠한 미래 청사진이 조금 더 구체화된 가시화된 무언가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슈일까요? 사실 이게 원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만약에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옛날에 냉전 시대를 봤었을 때 우주로 엄청 많이 보냈고 인공위성을 보냈는데 결국에 어떤 산업이 연결돼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 그런 게 굉장히 의문이 많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그 우주로 보내서 과연 진짜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랑 젠슨왕이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게 에너지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로 풀려고 하는 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되게 잘 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면 원래 우리는 그 기존에는 그냥 뭐 낮에 뭐 어느 정도 전력이 끊겨도 상관없었지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4시간 주 7일 돌아가는 에너지원을 원해가 되면서 태양광이 좀 배척되는 시기가 또 있었다가 최근에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우주로 쏘면 이제 24시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주로 보내서 에너지를 좀 가지고 오고 뭐 태양광 데이터 센터도 우주로 보내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청사진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해낼 수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트럼프가 조금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석으로 조금 몰린 것 같아요.
원래는 원전으로 엄청 에너지원을 끌어오겠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번 주에 나왔었던 되게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연방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었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이제는 전부 다 통합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가 핵심이 뭐냐면 전기 가격 통제 권한을 자기네들이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CEG 같은 기업들만 갔었어요. 왜 CEG 같은 기업만 갔냐면 기존에는 정부에서 전기 가격을 동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고 벌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면 EPS가 급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CEG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에 맞춰서 전기 가격을 맞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기 가격을 맞춰받는 거를 이제는 그 미국에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좀 가치를 못 받고 있었던 기존 전력 회사들까지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좀 전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X만 딱 놓고 봤었을 때 얘네가 우주로 가서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로 그걸 문제를 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산업을 청사진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스페이스X라던가 뭐 로켓랩이라던가 이런 우주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볼만한 시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결국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이 우리가 뭐 내년도에 가져가 봐야 될 투자 모멘텀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한 가지만 추가를 해보면은 우주로 쏘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광통신, 광모듈 분야예요. 우주로 쏘더라도 광모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기업들을 실제로 보면 숫자로 찍히고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원래 AI 시대에서 광고라던가 이런 쪽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돈을 가장 먼저 벌었던 것처럼 우주로 쏘는 인프라 회사들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도대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주 관련돼 가지고 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게, 이게 지금 실험적인 접근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했던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왜냐하면 냉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냉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실험으로 끝났고 실패를 인정하다 보니까 우주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실험 결과까지는 받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숫자가 찍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뭐 실제로 보내고 끝인 게 아니라 데이터도 쌓아줘야 되고 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가 아직 그 계산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고는 저희가 뉴스가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 요것도 일단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구글 멘트 들으면은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미국에서 이 파산 신청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여파로 기업 파산에 뚜렷하게 드러났다라는 보도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최소 700곳이 넘는 곳으로 좀 나타났고요.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증가했고,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와도 좀 비교해본다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파산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와 공급망에 대한 부담을 꼽았는데요. 특히나 제조와 건설, 또 운수업에 파산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조업 쪽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가 7만 개 정도 감소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뭔가 이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파산에 대한 얘기가 사실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만큼 뭔가 올해 한 해를 좀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1년 동안에 파산된 기업 신청이 이렇게 많다면 좀 내년까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더 많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비 기업이 워낙 많이 양산돼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AI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뭐 사업하겠다, 아이디어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회사 만들어 놓고는 페이퍼 컴퍼니로. 네, 페이퍼 컴퍼니도 많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회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코로나 시기에 파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연준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일자리 때문에 여러 관계 때문에 이게 그냥 연명 중인 말 그대로 좀비 기업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한번 파산이 한번 싹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요거는 안에서 건실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이 좀비 기업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뭐 거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무너진 기업들 중에서 진짜 이름 있는 기업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까 고금리, 인플레이션, 관세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조금만 보면 이게 결국에는 누구한테 이 관세 비용을 받아내고 있냐라고 보면 이게 진짜 좀 잔인한 건데 2차 벤더, 3차 벤더들한테 뜯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저임금이 만약에 올라가서 그러면 전 국민들이 이제 돈 많이 벌고 뭐 인플레이션은 뭐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체 소득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누구한테 부담이 떠넘어갔냐는 거죠.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었을 겁니다. 뭐 예전에는 홀에 3명 쓰던 거를 2명으로 줄여야 했을 거고요. 뭐 배달도 이제 뭐 직접 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바뀌었을 거고요. 실제로 이게 저는 임금이 올라가고 이 관세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게 결국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치킨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이제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원래 최저임금 올라가면 다 같이 돈 많이 벌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원화가치 떨어지고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봤었을 때 미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예견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영향 중에 하나가 관세인 것도 분명히 맞다 보니 내년에도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도 맞은 상황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금리 굳이 내년에 뭐 3번, 4번 인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것부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관세로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결국에 영세한 사람들, 영세 자영업자들만 다 피해보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세 관련해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막 미국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물건을 관세 100% 때려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품목이 사실 한두 개만 발견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진짜로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고 있고 피해가 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K자 성장 그래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까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뉴스가 슬프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네. 진행이 될 것 같다인 거죠. 뭐 결국 삼천고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이 난관을 타개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자형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팔로업 이슈는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태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방송 전에도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오늘은 꼭 내가 구글을 얘기하고 가고 싶다. 늘 하시던 건데 왜 네. 오늘 꼭 하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2025년 이제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 마지막 방송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던 게 전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026년에도 코어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 산업 전반적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하는 구글맨입니다. 사실 굉장한 구글남이고요. 다른 형들이랑 뭐 전업하시는 매니저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구글 얘기를 제일 많이 할 만큼 저는 굉장한 구글남입니다. 근데 구글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지금 구글 하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 제미나이 이제 올해에는 드디어 챗 GPT를 넘어서서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미나이에 대해서 그 챗 GPT가 그동안 받고 있었던 밸류를 어느 정도 넘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뭐 조금 고평가이긴 하지만 챗 GPT 같은 경우에 110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30% 뭐 300조, 400조 정도만 만약에 넘어온다라고 해도 구글은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기존에는 AI로 가장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광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광고 다음으로 AI 시대에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고 보면 클라우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래서 또 구글 메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좀 유튜브가 진짜 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무서울 정도로 커진다가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흑백 요리사를 보잖아요, 다들. 네. 근데 흑백 요리사 보고 이제 미공개 클립은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러면 미공개 클립 뭐 예를 들면 누구 대 누구 대결이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못 보여주는 10분짜리 영상, 9분짜리 영상 유튜브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유튜브는 수익 구조 자체가 7은 그 만든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한국경제, 뭐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3은 또 유튜브가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동시 송출을 하는 데서도 너무 유리하고 노출이 되는 것도 너무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30% 정도는 구글로 계속해서 뺏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일정 부분은 또 유튜브에 뺏기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뭐 이게 뭐 이런 경제 방송들뿐만 아니라 뭐 SBS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클립들 무한도전 옛날 방송들 다시 또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이젠. 그러면 케이블로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 시가총액의 일부를 가져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유튜브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스타들이 탄생하는 거를 좀 보면은 그 옛날에는 KBS 공채 몇 기입니다. 뭐 SBS 공채 몇 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버 땡땡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버 테이버입니다. 뭐 유튜버 한 쿼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쿼터 알겠습니다. 유튜버 한 쿼터로 앞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TV에서 나오고 있었던 스타들이 이제는 유튜버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면 저는 곽튜브를 좋아하거든요. 네. 곽튜브가 분명히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까치산에 있는 빌라에 살다가 지금은 좁은 집에서 살고 또 결혼식도 잘하고 이번에 또 기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스타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스타가 나오는 플랫폼이 어디냐라고 보면 유튜브예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나오는 현상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가 전체 이제 언론사들, 광고사들의 시가총액을 뺏어오는 기업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2026년에도 계속해서 메인으로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구글남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남과 한 쿼터라는 단어가 둘 다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구글남. 아, 구글남으로? 구글남으로 선택을 하시겠다. 그리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구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 구글은 좀 재미가 없다. 수익률이 재미가 없다. 빅테크지 않냐. 그러면 구글 관련주로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게 구글에서 시작을 해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캐펙스 지출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디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그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 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통신 부품 그리고 이제 광통신 쪽이다 보니까 뭐 시에나, 시스코, 코어런트, 루멘텀 뭐 이런 기업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관련 AI 쪽은 다음 분기에도 계속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과 구글 관련주까지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는 한태현 메리츠증권 과장님이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목이 메이네요. 네, 저도 이제 퇴근해 볼 텐데 올해 마지막 출연이니까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원샷으로 안 잡아주셨기 때문에 원샷으로 저희 새해 인사를 몇 새해 번을 인사. 하는 거예요? 해야죠. 감사합니다. 응대해 주셔서 혹시 감사합니다. 시상식인가요, 이거? 거의 그런 기분이 된 것 같고 저도 올 한 해 좀 고객분들이랑 같이 겪으면서 되게 재미난 일들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뭐 2월, 3월 달에는 딥시크 사태 때 굉장히 괴로웠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5월 달부터 반등 시작하면서 지금 연말까지 이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내년에도 뭐 중간중간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이슈들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이제 중간 선거 때라던가 혹은 중소은행들 파산이라던가 그런 이슈들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들에 투자하고 좋은 기업들 그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면 매출액, EPS, 가이던스 올리는 숫자로 증명된 좋은 회사들을 끌고 간다면 계속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종목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에 있으니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경 영화제 지금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신 한태영 과장님의 수상 소감까지 잘 들어봤고요. 한태영 네. 과장님을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네, 저와 한 과장님은 여기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현우 캐스터도 10시 30분까지 30분 더 PM10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속보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준비됐나요? Let's call your name. Yeah, yeah, yeah. Ooh, yeah. 깨진이 땡니야 옮겨 놀고 먹는 백수. Hey, hey. 시계 킨 피릿티릿 말티콘 대박콜 터져라. 저기 보여 피리 깔꾸는 악마 술로 늑대. 갓대롱대롱 매달린 에이스킴 워렌 버킷 깨끗 다 모여 전국 소년 날아올라 소신 플리스트 세라이 외쳐봐 골드만 샀으면 잭팟 피닉스를 불 것도 별미미 도동동이 신세계 작가가 쓰는 이야기 안한티언니 송송향겨 이한열기 프리맨 자유롭게 fly high K-pop 이야기 들으면 메릴린 치킨 당빈이 꾸꾸가가 우아한 소리 질러 에이 피라미드 꼭대기 아이디 짧은 참참 우럭 어깨 걸어요 엑스톤에이지 깨고 나와 국장님 찾아서 우리 함께 춤을 춰 남동안 맛동산 찾는 에디 포에버 햇살을 갓듯한 미미 꿈돌이 모이면 금동산 여기는 환상의 나라 이석이석한 반짝여 호박벌게 커피가 좋아 비타민 충전 SJ 조이 미운한 모닝 Good morning 핫스페이더 심더비 봄베르기 CSY 우리 모두 우주부자 되기 위해 모였지 뭔지 모를 바코드 금오다마기 전진한 남대문 커피 향기 타고 봄바람에 불리자드 타다 방상준이 두바이가 다질리카이 헤드 NJ맨 거리 옷된 팬트게 브릿지 건너 관동경 옷고 힘을 내 세조 에리스 하얀 바다 클로 김지배 김지미 정PD 유니크 팀 케빈 킹상어 사일런트 아웃사이더 흰날 멜로 서서히 빛나는 이름들 테이버와 금은보와 이 밤을 기억히는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너를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어서 핸드폰만 자꾸 봐 5분이 1시간 같아 네가 오는 게 보이면 손 한 번 흔들어 보지만 어색하게 웃는 내 모습이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다 보이나 숨기려 해봐도 자꾸만 웃음이 나와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져 손잡고 걷는 이 길도 편의점 가는 길도 영화 같아 매일매일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설레는 이 기분 계속되길 너와 나 우리 둘이 이대로 쭉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 문자 보내며 웃고 있어 잘 들어갔어 물어보는 네 말 한마디에 행복해 친구들은 놀려대지만 나는 전혀 신경 안 써 처음이라서 서툴러도 진심만은 누구보다 커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다 보이나 숨기려 해봐도 자꾸만 웃음이 나와 반짝 열려 오는 열라이 프리마켓 모드 on 텐션 up so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하고요. 구윤호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다우 선물 0.13% 빠지고 있고요. S&P 500 선물은 0.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45%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M7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정규장에서 1% 넘게 올랐고 현재는 1.3%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나온 소식으로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또 갓 나온 투자 의견도 있는데요.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 등급과 그리고 265달러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 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그룹의 칩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1% 넘게 상승폭을 키게 된 거죠. 이 CNBC는 이번 거래가 인수가 아니라 비독점 라이선스의 핵심 인력 영입을 결합한 형태로 반독점 부담을 낮추고 거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고요. 이제 그룹의 핵심 지식 재산권 귀속과 그리고 향후 다른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볼게요.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바로 메타 살펴보면 역시나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구글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저도 굿이라 구글을 좀 좋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구글의 제미나이는 점유율이 5%에서 18%까지 끌어올려지면서 3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고요. 그만큼 챗 GPT의 영향력은 약해졌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제미나이가 크롬과 안드로이드, 구글 검색처럼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네이티브 유통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하는 추세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과 버라이즌 등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채용 승진 과정에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 정책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미국 법무부는 최근 허위 청구 방지법에 근거해서 일부 기업에 관련 문서와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인지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 연간 판매 기준으로 테슬라를 추월해서 글로벌 단독 판매 1위 업체로 부상할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과의 이슈도 테슬라가 있었죠. 2차 정지 양극재 기업인 LNF가 미국 테슬라와 체결했던 약 4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뉴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존의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UBS 픽 종목을 받기도 했죠. 아마존을 내년 주가 상승 기대가 가장 큰 대표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UBS는 아마존을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압축된 스프링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본격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생성형 AI 인프라 그리고 위성 인터넷 사업까지 꼽으면서 그리고 당일 배송을 위한 투자 확대도 이 핵심 이유로 뽑았고요.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는 310달러 제시했습니다. RBC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2026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로 아마존을 꼽았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다양한 수익원 덕분에 AI 인프라 수익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높다면서 자본 효율이 가장 합리적인 하이퍼스케일러로 본다고 하고요. 또 신규 칩 도입이 향후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고 AI 경쟁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아마존이 보여줄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애플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빠지고 있긴 한데요. 방금 나온 소식으로는 웰스파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과 300달러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중국 내에서 외국 브랜드 폰 이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이렇게 좋게 봐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까지 짚어봤는데요. UBS가 이날 발표한 2026년도 유망 종목 명단에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헬스와 펩시코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켓 무버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뜬 비기스트 무브부터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이 그럭에 대한 대형 인수 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함께 체크가 됩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쇼핑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2%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브릿지는 소프트뱅크 인수설로 함께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려 선물 시장에서 32%가량 오르고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켓무버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 중에는 엑손모빌 그리고 옥시덴탈, 대본에너지 쪽으로는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뉴먼트나 혹은 프리포트 맥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금강기업 쪽에서 중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형은행에 따라서 좀 버티지 못하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다. 은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그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떨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좀 금과 은 가격도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은 쪽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장중 최고치인 85달러, 온스당 84달러까지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3%도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 9만 달러에 대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현재로서는 8만 7천 달러 선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켓무버 그리고 비게스트 무브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도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원자재 여신님. 원자재 시장 요즘 뜨겁잖아요. 너무 뜨겁죠. 네, 요즘 구리가 또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다시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톤당 13,000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하는데요. 장 초반에는 무려 6% 넘게 급등했고요. 2022년 이후에 최대 일중 상승폭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은 다소 준 모습이고요. 이번 구리 랠리의 배경은 뚜렷하다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광산 생산 차질에다가 미국의 구리 수입 관세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미리 사두자 이런 움직임이 커진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구리를 미국으로 급히 옮기면서 다른 지역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다고 해요. 다만 경고음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가격 부담 때문에 일부 가공 공장이 생산을 줄이거나 멈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번 랠리 실수요보다는 기대가 앞선 상승이라는 점에서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구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재경신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월가가 지금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주식은 오른다. 이렇게 그것도 4년 연속 상승 전망을 보이는 건데요. 이게 현실이 되면 미국 증시는 거의 20년 만에 가장 긴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대형 투자은행부터 부티크 운용사까지 2026년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전원 낙관론을 보인다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전략가 21명 가운데 하락을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S&P 500이 내년에만 약 9% 더 오를 거란 전망이고요. 물론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AI 열풍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변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년 차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밖의 변수들까지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월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관론은 너무 오래 틀려왔다. 다만 베테랑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낙관적인 지금이 오히려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신감과 경계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월가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내년도 S&P 500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펜하이머가 제시한 수치인 8,100에 따르면 내년에 총 1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낙관론들이 오히려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양가적인 부분도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테슬라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했던 계약이 사실상 거의 사라진 계약이 된 걸로 나타났다는데요. 배터리 소재 업체 LNF가 테슬라와 맺었던 대형 공급 계약이 99%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LNF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2023년에 체결했던 3조 8천억 원 규모의 테슬라 공급 계약이 현재는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말하면 공급 물량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 배터리 소재는 원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거라고 했었어요. 개발 일정이 계속 밀렸고 또 소비자들도 사이버 트럭 대신에 모델 3나 모델 Y 같은 다른 차종을 더 많이 선택하면서 실제 납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보조금 축소 같은 정책 변수도 영향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LNF는 다만 LG 엔솔 같은 다른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 소식에 LNF 주가는 시간 외에서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 변화에 이 공급망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테슬라와 LNF와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이슈는 정치 관련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중동 정세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긴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밤 미국 플로리다에서 중요한 만남이 열리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문제를 놓고 직접 마주 앉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가자지구는 물론이고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이어지면서 아랍권과 무슬림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무장 세력 위협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하고요. 특히 하마스는 휴전과 인질 석방에는 동의했지만 무장 해제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해요. 전쟁으로 얻은 성과를 지켜내고 또 적들의 군사력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해왔던 만큼 이번 회담이 중동 전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CNN 그리고 CNBC 헤드라인 짚어볼게요. 네, 저는 룰루레몬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의 창업자 이 칩 윌슨이 회사의 이사회 교체를 위해서 위임장 대결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업자는 굉장히 또 회사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런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아까 9시 50분 정도까지만 해도 룰루레몬의 주가는 그래도 잘 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 주가적인 부분에서 위임장에 대한 내용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변이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기업이 2026년에 챗봇 내에서 AI 기반 관련 구매를 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커머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챗봇 내에서 제품을 발견하고 또 거래를 비교하면서 거래를 완료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쪽으로 AI를 활용해서 이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분야에서 도전을 하는 중에서도 또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산업 쪽으로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영화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아바타나 마티슈트림이 박스오피스를 이끌며 격동의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25년 미국의 박스오피스는 19년 대비해서는 사실 부진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렇게 잘 가고 있는 화랑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또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영화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직 26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26년도에 더 대작품들이 개봉을 하면서 영화 산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5년에는 영화 산업이 그렇게 화랑을 보이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많은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화 산업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로
뉴스로는 미국의 소매 체인 업체 타겟 가져와 봤습니다. 정규장에서 3.1% 상승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타겟에 찾아온 핫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타겟에 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찾아온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행동주의 투자자 톰스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타겟 주식을 상당 규모 매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지분율이나 요구사항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요. 타겟은 최근 상황이 좋지는 않았죠. 12분기 연속 성장 부진에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약 30% 가까이 하락했고 팬데믹 고점 대비로는 60%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영진을 향해서 구조조정과 전략 변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요. 월가 시각은 엇갈리긴 하는데 제프리스는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15달러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보단 차별화된 상품과 매장 경험이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동일 점포 매출 감소와 관세 부담 그리고 비용 구조 개선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타겟, 펀더멘털 숙제는 아직 있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으로 변화 기대감이 살아나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장기간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던 타겟이 이번 전략의 변화로 과연 긍정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데커 아웃도어 가져와 봤는데요. 민캐스터 맨날 어그 많이 신잖아요. 네, 저 지금 신고 있습니다. 그쵸, 맨날 신고 와서 제가 이 종목 준비하면서 민캐스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호카도 혹시 신으시나요? 저는 어그파예요. 저도 어그파예요. 저도 어그파인데 이 호카와 어그가 다 이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2%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운동화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런 유행이 나왔다고 해요. UBS 분석에 따르면 요즘 러닝화 종목들이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데커의 효자 브랜드인 호카를 두고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호카도 클 만큼 컸다. 예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UBS는 오히려 2026년에 성장이 가속화될 이 브랜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에 나올 신제품이나 신규 컬러 라인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주 크다는 건데요. 전략도 영리합니다. 모든 제품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완급 조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내년엔 주력인 본디 신제품을 내는 대신에 요즘 트렌드인 트레일 러닝 라인 그리고 스피드 고트나 스틴슨과 같은 인기 모델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고요. 의류 쪽은 힘을 빼고 잘하는 신발에만 승부를 두는 아주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적도 보시면 지난 2분기 실적 미국 내 매출은 주춤했는데요. 해외 매출은 29%나 급증했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호카와 어그의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레이먼드 제임스도 긍정적인 평가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데커 아웃도어는 지역별 매출 차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어요. 러닝 열풍과 그리고 영리한 브랜드 전략이 만나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꽤나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작년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이었지만 여전히 데커 아웃도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하룻밤 사이에 주가가 무려 46%나 오른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ECD 오토모티브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폭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 현재는 반절 22% 넘게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무려 100% 넘는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등의 도약 때는 바로 2026년 역대급 라인업 확장 계획에 있었는데요. 단순히 올드카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BMW나 포르쉐, 제규어 같은 전설적인 명차 플랫폼 기반으로 신규 모델을 쏟아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전략도 굉장히 치밀해요. 클래식의 가치를 살리는 헤리티지와 개인 맞춤형인 커스텀 라인도 공정을 이분화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스마트 원격 잠금 같은 최신 안전 기술까지 탑재해서 감성과 성능,
가능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겠다는 계획 내놨습니다. CEO는 2026년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해가 될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를 원하는 하이엔드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ECD 오토모티브 디자인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ECD 오토모티브 디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재밌는 댓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구윤우 캐스터가 구씨라서 구글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국소녀님께서 아침에 어떤 분은 오라클을 자기 OC에서 쫓아냈다고. 그 언니가. 오라클은 쫓아낼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중국 시장 관련해서 2가지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챗봇이 이용자 감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관련 규제 초안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의견 수렴은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번 규제는 AI가 자살이나 또 자해를 부추기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좀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AI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살을 권유한다든지 혹은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함께 포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는 이를 감정 안전이라는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AI 챗봇이 자살과 관련된 발언을 감지할 경우 즉시 사람이 개입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보호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됐도록 좀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AI를 감정적인 대화 상태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용 시간 역시도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정서적 교감을 앞세운 AI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좀 부담이 됐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은 AI 기술 경쟁과 별도로 이용자의 감정과 또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까지 규제 범위에 함께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AI 챗봇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가 많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런 규제를 더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큰 기업 위주로 말하기보단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AI가 어머니가 자신을 뭐 협박하고 구박하고 자꾸 지켜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어머니를 존속 살해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윤리적인 문제가 AI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불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많은 부작용들을 걱정하고는 있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겠죠. 당연히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측면 또 도덕적인 측면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냥 AI를 찬양하고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고도 한 번쯤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중국 배터리 시장에 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 좀 나왔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 CPCA 사무총장이 내년 초 중국의 리튬 배터리 수요가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왔는데요. 먼저 내수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면서 연말에는 차량 수요에 대해서 좀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라고 설명이 될 텐데요. 그 반작용으로 26년도 초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30%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또 그런 예견을 내놨고요. 배터리 수요도 이에 따라서 함께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또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또 수출 상황도 여기다 좋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중국산 배터리 수출은 이미 9%가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최대 시장인 유럽 역시도 현재로서는 성장세가 조금은 멈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 수요가 국내 부진을 메워줘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좀 그만큼은 채워주지 못할 정도로 역부족인 상황이 좀 포착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흥미로운 건 미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 수요가 중국산 배터리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좀 부진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은 좀 부정적인 뉴스를 제가 다 가져오긴 했는데 배터리 시장 쪽으로도 사실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리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대표 리튬 제조업체인 간펑리튬의 CEO가 리튬 배터리의 사용량이 내년에는 30%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남기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급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또 이날은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때 어떠한 부분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민캐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 변동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은 살펴보시면 이 온스당 75달러 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최대로 이제 최고치인 온스당 84달러를 찍은 뒤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졌는데 이에 관련된 좀 분석 내용이 있어서 흥미로운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급등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과 또 달러 약세가 함께 가져갈 텐데요.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는 글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가 좀 그동안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그 타격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에서는 7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공행진을 하게 될지 일각의 시각에서는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그동안은 좀 한산한 분위기긴 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분위기가 소폭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거래 연휴 이후 이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면서 정규장까지는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아무래도 좀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라는 점 이 히트맵에서는 확인이 되고 러셀 2000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약간 혼조세 양상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튀는 섹터나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겠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내용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죠? 네. 이번 주도 사실 휴장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점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성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모두 반장과 휴장이 많은 만큼 거래량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슈도 많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망세를 현재 띄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토이푸들 코다님께서 세 분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토이푸들 코다님께 한번 네. 인사를 드려볼까요? 어떻게 여기 초대를 한번 드리는 초대 거 소개. 어떨까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려고 한 건데 초대까지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댓글을 읽은 김에 한 분 더 읽어볼까요? 우리 캥상원님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2025년 품안유 마지막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캥상원님 항상 저희 프리마켓 따뜻한 뉴욕 또 댓글. PM10 애청해주시는 애청자분이신데 오늘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천국소녀님께서는 제가 아까 오라클에서 옷이 어떤 분이 오라클을 뺐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진짜 읽으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읽습니다. 한국소녀님. 오늘 뭐 저희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 할까요? 남은 3분 동안 댓글 좀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좋아요. 두 분들도 혹시 지금 유튜브 켜셨으면 재밌는 댓글 네.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없는 댓글이긴 한데 항상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고맙다 라는 점. 우리 봄바람님께서도 아름다운 세 분을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 서희님께서 예쁘다고 해요. 네. 댓글을 읽어주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항상 우리 세 명 예쁘다는 댓글이 있으면 언제든지 늘 말씀해 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PM10이 언제까지 안 돼요.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도 너무 그쵸? 저 기대되네요. PM10 정말 사랑하는 코너인 만큼 이 니카이엘님 환경 글로벌 채널에서는 통합적인 미용 아티스트가 없나요? 있습니다. 미용 아티스트? 그러니까 저희 헤어 메이크업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님께서는 테슬라 2030년 시가총액 1위 항상 남겨주시는데 테슬라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해 볼게요. 미녀 삼총사라고. HJ 테림님께서 미녀 삼총사 이렇게 남겨주셨고 좀 위에 올려서 몇 개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1분 남았네요. 또 마지막 날에는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물론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아니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밌는 거 있을까요? 저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올해가 네. 끝나간다는 게 네. 저도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티 같지만 댓글 2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답변은 못 해드릴 것 같고 우리 NJ맨님께서 세계에서 세 분 제일 예쁘십니다. 그리고
JWPA님께서 한경 진짜 주식이랑 다른 분위기네요. 여기도 같은 회사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CK킴님 금은보아 형님 테슬라 사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드리지는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금, 은, 보화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갑자기? 네, 제발요. 네네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금, 은, 보아.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비엔텐!